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왼팔만 남긴 채 양다리, 오른쪽 팔이 절단된 신명진 씨. 그러함에도 백두산을 오르고 뉴욕 마라톤을 완주하고 수영으로 한강을 횡단하고 장애가 행복을 막을 순 없다며 여러분께 지금 행복하세요? 묻습니다. 신명진 씨가 쓴 책 지금 행복하세요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어둡고 답답한 고난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신명진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빠르지도 멋지지도 멀쩡하지도 않는 걸음으로 아주 느리게 한 발짝을 내딛는 신명진을 말입니다. 이 걸음은 멀쩡히 거리를 걷고 뛰는 사람들에 비하자면 더없이 느리고 또 느리지만 마침내 원하는 곳에 당도하도록 만드는 것은 똑같다 합니다. 느리지만 내가 걸어야 할 이유, 뒤뚱거리며 앞으로 나가야 할 이유는 행복이 저 멀리 빛나고 있기 때문에 신명진 씨는 오늘도 걷는다고 합니다. 딱 한 걸음 뒤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리고 그렇게 걷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명진 씨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시인이자 국회의원인 토종환 의원은 그는 넘어지는 일에 겁먹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일에 비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가슴이 뭉클하다. 이렇게 감격해합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길을 백종원과 함께 마주해 봅니다. 소금 기차에 흘려보낸 눈물. 소래포구. 요즘은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로 소개되는 낭만의 항구다. 그 낭만의 공간에서 나는 나하고 자랐다. 짠 바다 내음과 거친 바람이 언제나 함께하던 그곳에서 나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석과도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정겨운 고향이었다고 해도 한결같이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없이 아름다운 자연의 정취를 품고 있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지인들의 시선일 뿐, 삶의 터전을 읽고 가는 이들에겐 여느 노동자들과 다름없는 삶의 현장 그 자체였으므로 그도 그럴 것이 지금에야 아름다운 여행 코스로 손꼽히는 소래포구지만 당시만 해도 넓은 염전을 끼고 있는 가난한 바다 마을일 뿐이었다. 내세울 것 없으나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가는 바다 일꾼들이 모여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던 곳이 바로 나의 고향 소래포구였다. 짠내가 진동하는 공터에 모여 앉아 7살짜리 형들과 어울려 노는 일이 놀이의 전부였을 만큼 꼬맹이들의 하루란 한없이 시시하고 무료했다. 도시 아이들처럼 세련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거나 놀이동산에 가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우리는 틈만 나면 모여 놀았다. 그날도 별다른 것 없는 하루였다. 아이들과 뛰놀며 동네 이곳저곳을 휩쓸고 다녔다. 단지 그날이 조금 달랐던 것은 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셨다는 것이다. 잘 뛰어놀라며 상 차려주는 일에 열성이던 어머니가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이불 위에 가만히 누워 계시기만 했다. 어머니를 흔들어 깨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치맛자락을 잡고 보챌 수도 있었지만 역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멀지 않는 곳에 할머니 댁이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끼니를 때울 생각으로 집 밖으로 나섰다. 그야말로 대수롭지 않는 결심이었고 선택이었다. 어머니를 졸라 밥을 먹을 것인지 할머니 댁에 가서 먹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대단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한다. 그때
그 사소한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될 줄은 당시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집 앞에는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운반하는 철길이 있었다. 시시한 놀이밖에 할 수 없던 이 동네 아이들에게 철길은 근사한 놀이터였고 내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철가루를 뒤집어 쓰며 철길을 뒹구는 것이 우리들의 놀이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철길이 아닌 기차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언제나 빠른 속도로 집 앞을 지나갔던 소금 기차가 오늘따라 집 앞에 멀뚱히 서 있는 것이다. 처음 보는 기차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가까이에서 멈춰 있는 기차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시끄러운 굉음을 내며 빠르게 지나쳐가던 기차를 눈앞에서 보는 순간 나는 주체할 수 없이 흥분했다. 나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 모두가 그랬다. 형들은 이미 기차 위로 올라가 비틀비틀 중심을 잡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차가운 기차의 외벽을 만지며 더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기차가 덜컹 움직였다. 그때 의심했어야 했다. 늘 소금 창고에 서 있던 기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서 있는 그 순간 이것이 평범한 상황이 아님을 의심했어야 했다. 아니, 그보다 좀 늦었더라도 형들을 따라 기차에 올라서는 순간 그것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의심하지도 눈치채지도 못했다. 다음 순간 다시 덜컹하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위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도 그저 당황해 팔을 휘저었을 뿐이다. 그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기차에 매달려 있던 손이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졌고 나는 바퀴 밑으로 빨려들었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기차 놀이의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소금 기차는 내 양다리와 오른손을 먹어버렸다. 구급차조차 불러낼 수 없는 시골 어귀였기에 급한 대로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준 동네 어르신의 도움으로 나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후일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던 어머니에겐 명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를 많이 흘리고 기차에 깔려 있었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병원으로 달려가셨다고 한다. 긴 수술이 이어졌다. 다행히 죽은 것은 아니었다며 간절히 나를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간호사는 포대기에 담긴 작은 아기를 안겨주었다. 이 아이애는 누구예요? 우리 명진이는 어디 있죠? 어리둥절해하는 어머니에게 간호사는 신명진 보호자가 아니냐고 물을 뿐이었다. 그제야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안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또래보다 건장했고 누구보다 뛰놀기 좋아했던 명랑한 아이가 하루아침에 신생아처럼 작은 몸집이 되어 품에 안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작은 몸뚱이에 남아있던 왼팔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만큼 한순간의 선택으로 불구가 된 아들을 어머니는 차마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지독한 통증과 함께 어깨를 들썩이고 울고 있는 아버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다급히 올라온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침대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아들의 손과 발을 찾았다. 손이 어디 있느냐? 발이 어디 있느냐? 아들의 작아진 몸통을 내려다보며 울고 또 울었다. 자라지 않는 다리. 어느 날 아버지가 자전거 한 대를 사오셨다.
소래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움직일 일은 거의 없었다. 작업장이라고 해야 멀지 않는 곳이었고 어머니는 자전거를 탈 줄도 몰랐기에 어머니를 위한 선물도 아니었다. 아빠, 갑자기 무슨 자전거야? 아빠가 일하러 갈 때 쓰려고 그래.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생색을 내는 편이 아니었다. 당신이 내게 무슨 일을 해주는 것을 내세우는 일을 지극히 조심했다고 해야 할까? 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음 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학교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벌써 일어난 아버지가 오늘은 태워다 주겠다며 무심히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허리를 잡고 자전거로 등교를 했다. 따뜻하고 넓은 등. 살갑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매일 자전거에 오를 때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 넓은 등을 내게 내어주곤 신나게 페달을 밟았다. 아버지의 자전거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느껴질 만큼 아버지는 힘차게 달렸다. 학교를 편하게 다니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긴 했지만 언제까지고 아버지가 태워다 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자전거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닌가. 어머니는 자전거를 못 타셨다. 그런데 그날은 자전거로 나를 등교시켜 주시겠다며 자전거에 올라앉아 계셨던 것이다. 불안했지만 어머니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한껏 긴장한 채 어머니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자전거에 올랐다. 조금 위태롭긴 했지만 어머니의 자전거 모는 솜씨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엄마, 언제부터 자전거 탈 수 있었어? 너 태워다 주려고 밤낮으로 연습했지. 자전거를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자전거란 녀석은 어느 날 갑자기 페달을 굴릴 수 있게 하는 묘한 종자다. 그러니까 절대로 단박에 실력이 늘어날 수 없는 것이 자전거란 뜻이다. 수십 번 넘어지고 무릎이 깨진 다음에야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 뒤에 더 이상 겁먹지 않고 페달을 굴려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 숱한 실패의 과정을 어머니는 오직 나를 위해 견디셨던 것이다. 아들을 좀 더 편하게 등교시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땅 위에 곤두박질 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였던 등교길이 어느덧 어머니와의 데이트로 바뀌어 가던 어느 날 아주 비가 세차게 오던 오후였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는 탓에 쏟아지는 비를 황망히 바라보고만 있는데 저 멀리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이 세찬 비를 뚫고 나를 데리러 온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자전거에서 내려 내게 우비를 입혀주었다. 목구멍에선 왜 오셨느냐고. 그냥 비가 멈춘 뒤에 가면 되는데 볼멘 소리가 나오려 하는데 어쩐지 말문이 막혀 가만히 말을 참고만 있었다. 축축하게 젖은 어머니의 등을 껴안고 자전거에 올라 한참을 달렸다. 차가운 빛 속에서도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따스하기만 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비 때문에 들리지 않아서 전혀 눈치채질 못했는데 뒤에서 버스가 우리를 확 지나쳐갔다. 멀쩡한 길을 달리고 있었어도 위험한 순간인데 빗길에서 버스가 지나쳤으니 당연히 자전거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다. 자전거는 보기 좋게 논둥으로 굴렀다.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자전거는 이미 논두렁에 박혀있고 어머니는 어느새 내게 달려와 다친 데는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고 있었다. 진흙과 빗물에 얼룩진 당신의 얼굴은 살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다친 데 없느냐 하며 이리저리 나를 살펴보는 어머니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얼굴에 묻은 흙탕물도 털어내지 않고 내가 멀쩡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휴, 됐다. 가자. 그리고 안도하며 밝게 웃어 보였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내 눈빛을 그제야 읽은 어머니는 다시금 괜찮아 엄마는 하고 또 한 번 밝게 웃었다. 그리고 저벅저벅 탕물을 걸어가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태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지고 깨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는 일이라는 것처럼 어머니는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아마도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넘어지는 일에 겁먹지 말자고 다짐했던 것이 다시 일어서는 일에 지나치게 비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다 괜찮은 일, 다시 일어서면 그뿐인 일이라 담담히 마음먹기 시작한 순간이. 하지만 결심이라는 게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는 할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에도 별로 말씀이 없는 분이라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은 낯설었다. 할머니, 근데 내 팔이랑 다리랑 언제 자라는 거야? 항상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팔과 다리가 더디게 자라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마치 빠진 치아처럼 시간이 흐르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길고 곧은 팔과 다리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질문을 들은 할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두드리셨다.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나는 오히려 이해되지 않았다. 할머니, 내 다리는 언제 자라는데? 왜? 더 늦어? 다 잘려나간 것이 어찌 다시 자라? 네 다리는 더 안 자라.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더디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랄 수 없다는 단호한 대답에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왜 내 팔이랑 다리는 안 자라는데? 거의 울 듯한 얼굴로 다시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나를 무시했다. 당신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셨을 것이다. 어린 손주의 철부지 같은 질문이 그때의 할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녀석이었다. 하지만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하는 일이 얼마나 혹독한 운명인지 그땐 정말이지 철부지였던 나는 알 수 없었다. 감히 짐작할 수도 없었다. 친구가 없어.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이 되자 부모님은 내 진학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다. 좀 더 가까운 학교, 또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해야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는 장애가 있는 나를 배려해 선택권을 주겠다며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 매년 우리 학교에서는 만수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겼기 때문에 부모님의 결정은 당연히 만수 중학교였다. 하지만 나는 좀 멀더라도 또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뜻은 강경했다. 결국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만수중학교로 진학이 확정되었다. 모두의 진학 학교가 확정되자 6학년을 불러 모아 함께 진학하게 된 친구들을 불러주었다. 하나의 학교에 여러 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드디어 만수중학교 차례였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호명된 이름은 단 하나, 나 신명진 뿐이었다. 매년 많은 중학생이 그 학교로 배정받았는데 어쩐 일인지 이번엔 단 한 명의 학생,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곳으로 배정을 받게 된 것이다. 부모님의 강경한 뜻에 따라 좀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선택한 중학교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졸지에 혼자서 중학교에 가게 된 것이다.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걱정에 사로잡혀 안절부절 못하셨다. 중학교부터는 아무래도 학업과 학교 분위기가 아이의 진로와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었고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다른 중학교로 배정시켜야겠다고 결심하신 듯했다. 교육청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아는 인맥을 동원해 나의 처지와 장애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특별히 행정적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사무적인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심지어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갔다가 돌아오면 근거리에 배정해 주겠다라는 허무맹랑한 제안을 해오기도 했다. 어머니는 간곡하게 부탁하고 읍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말 싫어. 엄마가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 때문에 비굴하게 사정하는 거 정말 싫어. 지금도 그렇지만 아쉬운 소리를 할 바에야 차라리 참는 편이 나았다. 좀 불편하고 싫더라도 아쉬운 소리를 하며 부탁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이에게 비는 모습은 단 1분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엄마, 그만둬 가자. 그냥 다니면 돼. 걱정 마. 친구는 다시 사귀면 되는 거야.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뱉은 말이었지만 나 역시 원치 않던 중학교 배정이 반가울 리 없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야구나 실컷 즐기러 갔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로 사실 어머니를 말리는 태도도 적극적이진 못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명진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는 말이 있다면 그건 우리 그만 만나 또는 돈 좀 빌려줘 와 같은 흔한 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이다. 어머니는 5살 때 일어난 그 사고가 여전히 자신의 탓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내가 조금만 침울해져도 어머니는 내 눈치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늘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을 책망하신다. 그때 내가 네 밥을 차려줬어야 했는데, 그때 밖에 나가려는 널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사고가 원망스럽고 너무도 끔찍해 종종 울분이 터지기도 했지만 단 한순간도,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어머니를 탓해 본 일은 없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그 사고가 어머니의 잘못이란 말인가?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온전히 나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건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그건 사고였다. 하필이면 내가 당한 사고라는 사실이 못내 억울하고 답답하긴 했어도 신이 계시다 해도 그조차도 어쩔 수 없었던 그저 사고였을 뿐이다. 엄마, 울지 마. 내가 다 잘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나는 마음을 다 잡았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보다 더 심한 모욕도 견뎌야 할지 모른다. 내게 찾아온 불행이 5살 때 일어난 사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어렸지만 그때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가방을 들어주던 효범이도, 자잘한 심부름부터 손발이 되어주던 창우나 유용이도 없이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혼자 해내야 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우선은 압도적인 규모에 놀라고 말았다. 학년당 10개 반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학교의 규모에 그만 주눅이 든 것이다. 불만을 가지자면 끝도 없을 만큼 입학한 학교에는 정을 붙일 만한 요소가 조금도 없었다. 심지어 신발장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 구조마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장애인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신발을 갈아 신으라는 거야 대체. 하루하루가 불만, 불평이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 가는 일 때문에 몸이 고되다면 정신은 그 몇 배로 고되고 힘겨웠다. 그렇게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교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내게 누군가 시비를 걸어왔다. 정말이지 되는 일이 없는 나날이었다. 야, 그럼 어디 있냐? 몰라. 나는 녀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녀석의 거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가 찾는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다. 너 이 새끼 죽을래? 내 심드렁한 태도와 말투에 빈정이 상했는지 녀석은 좀 더 거칠게 시비를 걸어왔다. 안 그래도 학교도 마음에 들지 않던 차에 잘 걸렸다 싶을 만큼 나는 녀석이 가소로웠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보다 한참이나 작은 그 녀석을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생각보다 큰 덩치를 가진 나를 보곤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나는 듯했다. 그러나 지지 않겠다는 투로 중얼거렸다. 뭐야, 이 1학년 새끼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이거. 녀석이 자꾸 시비조로 이야기하자 반 아이들 모두가 일제히 우리를 바라보았다. 이쯤 되면 나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아, 어쩌라고? 선배면 다야? 조금도 기죽지 않는 내 태도의 녀석은 한껏 누그러진 말투로 말이 짧다며 투덜거렸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녀석을 노려다보았다. 결국 그가 찾던 아무개가 그를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선배 몇몇이 우르르 몰려와 큰 소리로 호통을 쳐댔다. 도대체 누가 위아래도 모르고 까부느냐는 예의 시비조의 그런 말들이었다. 오늘 일진이 사납구나 정말. 아, 어떻게 하지? 선배들한테 흠씬 맞겠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는데 선배들 무리에서 한 명이 툭 튀어나와 나를 빤히 보았다. 그리고는 무리들을 향해 선전포고하듯 이렇게 이야기했다. 야! 누구도 애는 건들지 마라, 앞으로. 알겠냐? 알고 보니 그는 작년에 우리 학교로 진학한 선배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장애가 있던 나를 그 역시 학교를 다니며 여러 번 마주했고 나를 보는 순간 단박에 후배라는 것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다고 불평 가득히 시작한 학교 생활이 의외로 수월하게 풀리고 있었다. 부끄러운 고백.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바보 같은 행동이라 나도 생각했고 실제로 우리 집은 불교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도 내 진심을 알아차린 것인지 어쩐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와 가까워질 기회가 오지 않았다. 결국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시도는 포기하기로 했다.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달달하고 낭만적인 음악들을 CD에 담아 고백과 함께 그녀에게 건넬 계획이었다. 제일 먼저 선택한 곡은 푸른 하늘의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실소가 터져 나오는 일이다. 그때엔 내 마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만 같았다. 마치
진심을 전하는 일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했던 치기 어렸던 시절들처럼 내 마음이 진심이면 그녀에게도 그것이 좋은 일일 것이라 착각하고 또 착각했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쁨에 가득 차 준비했던 CD는 어느덧 고뇌로 가득 찬 CD가 되었다. 어떻게 전해주어야 부담 없이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기숙사에서 불러내어 전해줄까? 아니면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그녀에게 직접 전해주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드디어 고백의 날. 나는 여자 기숙사로 힘차게 걸어갔다. 떨지 않으려 했지만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떨리고 입이 바짝 말랐다. 그냥 그녀의 기숙사 우편함에 편지를 두고 나오면 되는 일이다. 떨지 마라, 신명진. 스스로 체면을 걸며 겨우 기숙사에 도착했다. 107호 우편함에 재빨리 CD와 편지를 집어넣고 내 생애 가장 빠른 속도로 그곳을 도망쳐 나왔다. 혹시라도 듣길까? 누가 보기라도 했을까 봐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도망쳤다. 고백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기숙사로 돌아오면서부터 후회가 썰물처럼 밀려왔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장애 1급의 남자를, 팔도 다리도 없는 남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아니,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불쾌해할지도 몰랐다. 불안과 당혹감이 엄습했다. 아무리 진실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야구공처럼 던지면 상대는 그걸 맞고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불쾌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내 마음 속에서만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은 그녀의 거절의 대답을 통해 더더욱 바닥을 치고 말았다. 그녀는 그저 친구로 지내자며 내 고백을 거절했다. 편지에는 화답하지 않았고 기숙사 앞에서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바람에 확인 사살을 당한 셈이었다. 당연히 거절할 권리가 그녀에게 있었는데도 나는 북받치는 서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장애인이 아니었더라도 그녀는 나를 거절했을까? 아니, 그녀는 내가 장애인이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야. 내 이기적인 고백,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마냥 자신의 마음만 바라보는 태도에 질려버렸을지도 몰라. 이 한심한 놈아. 그렇게 내 첫사랑은 후회와 자책만을 남긴 채 끝나버렸다. 푸른 하늘에 사랑 그대로의 사랑 속 노래말처럼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닌 사랑을 느끼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의 첫사랑이 끝났다. 공무원이 되다. 공직 생활의 관문을 열어준 나의 첫 발령지는 주한도서관이었다. 주한도서관은 모교 옆에 있는 곳으로 학교가 끝나면 가끔 들르던 곳이었다. 공부는커녕 푹 잠을 자고 나오는 일이 더 많았던 그곳. 그곳에서 나의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었다. 신규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 직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자 업무를 배정하기 위한 간부들의 회의가 열렸다. 긴 회의 끝에 나의 소속은 정기 간행물실로 배정되었다. 업무 부담이 비교적 적은 곳으로 배정해 준 것은 아마도 도서관 측의 배려였을 것이다. 첫 직장은 아니었지만 본격적으로 무엇을 도전하고 얻어낸 첫 번째 자리였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었다. 항상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사소한 일에도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 찾아오는 고객과 직원들에게도 친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다. 전기 간행문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아침이면 노비에 놓인 가판대에 신문을 게시하는 일이 조금은 힘겨웠던 것이다. 게다가 그날 조간신문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스크랩을 해야 하는 작업은 의수를 낀 내게 쉽지만은 않았다. 의수를 낀 상태에서 신문기사에 자를 대고 자르려고 하면 힘을 주지 못해 삐뚤어지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나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 의수를 빼버렸다. 팔꿈치에 달려있는 절단 부위로 자를 잡고 칼로 자르니 반듯하게 기사를 스크랩할 수 있었다. 아이고, 이제야 제대로 되네. 의수를 빼버렸다는 사실보다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더 중요했다. 물론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았다. 처음엔 나와 함께 있던 실장님은 물론 이용자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피하거나 경악을 하기도 했다. 절단 장애인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은 아주 많았다. 내겐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기로 했다. 내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직장 생활이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나를 받아주지 않던 사회였다. 그리고 어렵게 기회를 얻어 들어갔던 첫 직장에서 업무의 만족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나왔다. 비로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직장인데 단지 장애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나는 계속 의수를 빼고 지내게 되었다. 스크랩할 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수를 더 이상 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처음엔 나를 빤히 바라보던 시선도 차츰차츰 없어졌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생각보다 사람들은 장애를 받아들이는 일에 너그럽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장애라는 편견도 장애인들을 지나치게 일반인들의 범주와 비교하여 속박하고 그들의 장애를 감추라고만 강요하는 엄격함이 불러일으킨 부작용일지도 모르겠다. 나를 원숭이처럼 바라보던 출근길의 사람들도 의수가 빠진 절단 부위를 흉측하다며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차츰차츰 사라졌다. 마치 그것이 내게 평생을 함께 해온 일상이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뛰어들자 그들도 나의 그런 모습을 일상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